네, 그날그날의 시장의 흐름만 쫓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멀리 내다보고 가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먼저 투자하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격주마다 함께하고 있는 코너죠. 윤지호의 날선 투자,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시장 쉬어가지만 최근에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뭐 우리 증시에 기회가 온다라고 예고를 해 오셨었는데 최근에 급반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네. 오래간만에 뵈러 왔는데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예상했던 악재는 별로 겁이 안 나는데 예상했던 악재가 아니라면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는 좀 시장이 오늘 변동성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이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냐 생각해 보시면 4월 9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284였거든요. 2920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거죠. 네. 그러면 그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점도 있었겠지만 내부적인 모멘텀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 그건 내부적인 모멘텀은 흔히 주식시장에서 쓰는 촉매제라는 게 있거든요. 카탈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주가 상승에 현재 우리 한국 주식을 이끄는 카탈리스트는 거버넌스 개편입니다. 소위 의사결정구조의 개편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아마도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로 봅니다. 이게 어떤 기본적인 시각인데 만약에 반대로 이러한 거버넌스 개편이 어느 날 좌초한다면 또 그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면 시장은 조정을 받겠죠. 그건 내부적인 모멘텀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세울 때 메인 주요 시나리오가 있고 보통 서브로 좀 다른 시나리오를 잡을 때가 있는데 보통 예기치 않은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걸 또 선부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나왔죠.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분쟁이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여기서 말씀을 언급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초 뭐 좀 미국에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좀 있겠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죠. 하지만 과연 공격을 할까? 미국이 통제하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면 유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오면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지금 재정 적자를 잡으려 하는데 재정 적자의 근원 중에 하나가 순이자 지출이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 이 금리가 다시 오를 거고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혹시 지금은 그런 징후가 전혀 없지만 미국의 장기채 10년짜리가 4.6, 4.7 가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긴 그렇고 일단 오늘 이후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아마 장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에 5월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분쟁이 있었는데 별거 없지 않았냐. 그게 아마 가장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5월 때는 이스라엘 공격은 약간 또 세게 했지만 이란이 전혀 반응을 안 해줬거든요. 아주 뭐 반격을 했대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쳤어요. 근데 오늘 현재까지 흐름은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이 어쩌면 굉장히 핵시설 주변까지 공격을 했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어쩌면 가장 이란을 혁명을 이끌었던 핵심 세력이 있는데 그 사령관을 공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란이 만약 좀 강하게 반격을 해온다면 이건 분쟁이 좀 더 전면 분쟁으로 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게만 볼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증시는 상당히 견고하고 매우 저도 진짜 낙관적 시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길게 보면 주가 상승의 카탈리스트는 거버넌스 계열로 보고 있지만 당장 오늘 생긴 이슈만 놓고 본다면 이게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거리는 당연히 미국이 이걸 통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약간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를 가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병 분쟁으로 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고요. 우리는 사례가 있죠.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등이 있었을 때도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낸다면 시장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겠지만 혹시 길게 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좀 고민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주식을 별로 안 갖고 있는데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팔았다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명분을 줘버렸죠 지금. 변동성이라 생겼지 않냐. 이러한 걸 감안한다면 오늘 물론 시장이 오늘 하루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급하게 또 바로 또 매수를 많이 들어오는데 네. 과연 그게 현 시장에 바로 맞는 건지 단기적으로는 하여튼 물론 길게 보고 들어온다면 그건 괜찮은 전략이지만 여하튼 그런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주요 변수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수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단기 조정이 아무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지지선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질문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네. 어떤 사람은 이제 2,700이다, 2,800이다, 뭐 라운드부터 이런 숫자로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조정이 있을 때 이 조정을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조정이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문해야 되는 거는 이 조정 뒤의 흐름이 정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하락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길게 봤을 때 우리 증시가 한 단계 올라서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외부 악재가 터져서 조정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먼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우리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끄는 거는 지나친 저평가의 원인이 사라질 거라는 논리였거든요. 결국 그것을 외국인들이 반응을 해줬고 그 논리가 과연 그러면 얼마나 더 작동될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조정이 제가 여기서 만약 그냥 대략 2,800일지 2,700일지 모르겠지만 조정은 좀 나올 겁니다. 강세장에서도 항상 나오니까.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은 조정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서 반문해야 되는 거는 정말 지수가 만약 이번에 샀다면 진짜 어느 정도를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그리고 올라간다면 무슨 이유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하다 보는데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일단 오늘 사실 이스라엘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다들 이제 한배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PBR 한배다. 한배는 뭐 극복될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한배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만약 미래에 어떤 자산까지 끌고 와서 한배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한배가 포워드로 뭐 12개월 예산까지 쓰면 3,150입니다. 한배가. 그걸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 대략 한 2,929 정도가 한배였어요. 네. 공교롭게도 이번에 좀 한배 치고서 터치하고 좀 내려오는 거죠, 가까이. 근데 사실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저평가 해소될 수 있을까? 여기 있을 때는 정부가 발표했던 지난 2월 26일, 2024년 2월 26일 자료에 따르면 네.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은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의 의견으로는 그 신흥국 시장의 PBR이 거의 1.6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자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한배가 갔다가 조정을 받아서 0.95배로 왔어요. 0.9배다. 제가 오늘 거기가 의미 있는 저점이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보다 위가 더 커 보이, 하락이 제한적인데 상방향이 더 커 보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위가 열리려면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핵심은 결국 ROE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나와줘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지수가 조정이 있더라도 만약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산이 지금처럼 막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된다면, 그리고 주주 가치를 보호해 주는 쪽으로 간다면 상단의 PBR이 1.2배, 1.3배로 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있어봤자 뭐 0.95배냐 0.9배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상단의 여력이 저 크게 열리냐를 아마 지금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어떤 기업은 또 약간 좀 분할적인 뉴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러한 소위 구체화되나 실천적 의지가 좀 아직은 약해서 이런 부분도 좀 오늘 시장을 좀 그 한계로 갖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가 열리려면 결국에는 뭐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내부적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상법 개정이나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정책들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핵심적인 요인이죠. 오늘 계속 같은 말 반복해서 가는데 네. 맨 처음에 이 시장을 이끄는 촉매제는 상승 촉매제는 결국 한국의 거버넌스 개혁이고 그 흐름이 얼마나 강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견고하고 코스닥이 약하고 지금 글로벌 증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 주식이 더 견고한 이유는 아마도 오늘도 외국인들의 일부는 한국의 대표주들을 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런 정부가 주재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정부가 이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밀어붙일 것인가? 저는 만약 그러한 판단이 선다면 아마도 이 정책의 강도는 점점 상충에 강해질 거로 보는데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왜 최근에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돈을 풀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추경이 현재까지 나온 게 한 13조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40조 이상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뭔가 굉장히 돈을 많이 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이 풀면 다 좋은 건가요, 기자님? 예를 들어서 돈을 풀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네. 뭔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딱 떠오르는 자산이 지금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개혁 정부에서 돈을 풀면 부동산이 폭등했던 사례가 많았죠. 대표적인 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 네. 막을 수가 없다는 건 돈이 풀렸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안다면 결국 부동산도 올라갈 텐데 거기는 세금을 많이 매긴다는 정책을 가는 것 같고 그 돈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정책인 게 미국의 GDP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소비였는데 소비의 근원은 자산 효과였거든요. 우리나라 좀 비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다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이 다예요.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은 다 금융자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책이 뭐 이게 뭐 엄청 개혁적이라를 떠나서 한국 자산시장의 이 불균형한 부분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미 직접적으로 언급도 했지만 이게 아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결국은 뭐 상법 개정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 개편도 필요하죠. 아니, 우리가 부동산 증여할 때는 세금 단위가 매우 커요. 한 10억 있어야 되는데 넘어서 여기는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죠? 2천만 원만 배당소득 받아도 세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소득도 분리해주고 지배주주한테는 어쩌면 공제도 해주고 이러한 세제 개편이 있어야 아마 이쪽으로 돈들이 더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그림도 흥미로운데 자산을 젊은 친구분들은 20대에서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없고요. 다 금융자산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근데 나이가 들면 부동산 자산이 많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 정책이 일시적 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일단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뭐 물러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개정 뒤따른 여러 세제 정책들이 네. 연이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몇 년에 걸쳐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 구체화되는 시점이 되면 주가는 미리 올라서 꽤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까 서두에 좀 걱정되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뭐 길게 본다면 이번에 변동성이 커져서 뭐 2,800이다, 뭐 2,700이다, 뭐 이렇게 온다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와준다면 매우 좋은 소위 우리가 점진적으로 매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꾸준히 더 오르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버넌스 개혁 정도가 기대치를 좀 넘어야 되고 꾸준히 추진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뭐 코스피 5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천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머징 신흥국 지수가 1.6배거든요. 네. 3천이 한 배잖아요. 계산 곱해주면 바로 나오는 산수였습니다. 근데 그게 갈 수 있다 여부를 떠나서 네. 가기 위한서는 ROE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개념이시지만 다른 말로 하면 자산이 되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그러면 많이 못 올랐을까 보면 사실 제일 고민되는 거는 우리 자사주를 사면은 보통
경영권 방어로 사잖아요. 네. 그리고 투자에 현금이 많이 갖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김에 약간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그 ROE라는 지표가 뭐 대단한 지표는 아닌데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이 ROE예요. 검은색 진한 선이 파란색. ROE가 올라갈 때 보면 자산이 잘 효율적으로 회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ROE가 내려올 때 보면 자산 회전율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ROE라는 데이터를 본다면 결국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자산은 현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기업들은 왜 ROE가 높냐? 그 돈을 갖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을 벌리기도 하고 또 현금 쓸 데가 없으면 쟁여두지 않고 그냥 일반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시켜서 해버리고 아니면 배당을 줘버리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얼마나 아까 다시 가버넌스, 의사결정구조 개혁으로 가는 이유가 의사결정구조가 그런 식으로 개편이 돼야 ROE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ROE를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뭐 자사주 갖고 있는 거 소각하면 ROE가 올라갔다. 우리 전체 시총의 자사주 비중이요 3%밖에 안 돼요. 그거 소각해봤자 PBR 한 요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지금 갖고는 우리가 ROE를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솔직히 한 배 오면 우리나라의 PBR 한 8배 잡고 자본 비용 계산하면 적정 수준입니다. 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거는 낮은 ROE가 이머징 같이 한 11% 이 정도 가주길 바라는 거죠. 그 가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아마도 저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 빠르게 올랐던 이유를 보면 뭐 지주사가 올라오거나 뭐 금융지주가 올라오거나 이랬던 배경은 그런 기업들 먼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다시 말씀드린 촉매제는 네. 이쪽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말 그대로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면서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어제까지 7거래 연속 상승을 했고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게 네. 들어와 줬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바이 코리아로 바뀐 이유가 거버넌스 개혁 기대감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결국은 뭐 길게 본다면 이제 며칠 내로 선진국 지수 편입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20일 날 잘 와칭 리스트가 되면 한 2년 뒤에 들어오는 겁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은 네. 빨라야 2년 뒤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6월에 편입 후보군이 되는 순간 네. 2026년 6월에 가서야 편입이 발표되는 거고요. 네. 실제 편입은 2027년 5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외국인들을 먼저 사는 거죠. 그때가 돼서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죠. 소위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시장 접근성이 괜찮다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좀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배당 절차도 변경해야 되고 외환 시장도 개방해야 되고 심지어 기업들이 영문고시를 늘려야 되거든요. 뭐 그런 조치들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의 개방성을 키워가자는 입장이었는데 다양한 건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좀 더 조금 빠르게 시작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서 좀 올해 6월이 되면 6월 한 20일 경일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은 선진국 지수 그 좀 후보군에 분류되지 않을까. 그건 좀 기대감으로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원화가 강해지면서 결국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과거 보면 원화가 강해지면 우리나라를 지수로 사는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이 수출주가 많다 보니까 그 주식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흐름 속으로 앞으로 한 1, 2년간 진행되지 않을까. 이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근 외국인 뭐 환율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최근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는 1,300원대로 내려온 환율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환율 전망을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네. 생겨버린 거예요. 이란과 네, 이스라엘 네. 이래버리면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원화가 굉장히 빠르게 한 1,400원, 20원 정도 가줄 거로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전에 작년 말부터 계속 하던 얘기인데 오늘도 뭐 아침에 1,350원대 갔다가 좀 반등을 했는데 여하튼 오늘은 안전자산 선호가 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지만 다시 맨 처음에 지적했던 서브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혹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전쟁이 좀 격화되면 네. 원화 강세 기조가 약간 주춤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것처럼 원화가 다시 뭐 1,400원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소위 자국의 제조업 부흥의 정책을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정서는 달러가 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대표적인 상대 파트너가 중국인데 위안화를 강하게 용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도 이해관계가 맞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들이 위안화 신뢰를 안 해요. 다 금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위안화 가치 올려줘야 위안화 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중국도 마치 이해관계 맞아요. 우리나라는 원화는 사실 위안화와 상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본질적으로든 장기적으로 보면 원화는 한 1,300원 밑으로 갈 것으로 좀 봅니다. 근데 당장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네. 이스라엘 경기가 격화되면 최근에 원화 강세 기조가 좀 주춤할 여진이 생겼다. 네. 근데 그게 장기적인 이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화 강세가 주춤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도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는데 이번 상승장에서도 아무래도 코스피 굵직굵직한 대형주의 탄력이 눈에 띄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대형주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국 시장에 대한 의견을 모처럼 바꾸고 있어요. 네. 한국 증시의 의견이 바뀐다는 거는 결국 길게 보면 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은 저성장에 들어가 있고 장기 어쩌면 구조적 한계에 있고 하지만 그 저성장 기준에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조 속에서 외국인들이 사들어간다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엄청난 빅게 큰 기업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를 사러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이 만약 밸류 매력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보이는 뭐 KB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게 올랐고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나오는 게 뭐 방산주는 좋은 거 알겠는데 자동차는 맨날 관세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아마 외국인들이 최근에 아마 자동차를 좀 살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소위 겁박이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지면 되는 문제인데 뭐 그런 식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으로 관세 우려가 극대화된 피해 업종들도 아마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선전할 확률이 높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쩌면 이번 조정기에 포트폴리오 제표는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주식을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네. 있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담기에 좋은 종목이나 섹터들 어떤 것도 좀 보고 계십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제일 편한 답변은 지금 좋은 거 말하면 되죠. 뭐 원전도 좋습니다. 방산도 좋습니다. 뭐 증권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우리 시장도 하방은 어느 정도인데 상방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PBR로 여기서 조정받으면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0.9배, 0.95배 정도 아닐까요? 정말 상단은 1.1배, 1.2배 갈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들도 마찬가지 판단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당장 기업이 돈을 크게 벌 수 있고 가능성이 생긴 기업들은 할증되어 밸류가 좀 높아져 있고 할인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밸류 대비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배당이 괜찮냐? 배당 성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이 좀 집중될 여지가 있는 기업인가? 그럼 그런 기업을 분리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현금이 많은 기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을 갖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 자본 배치를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찾는 노력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러한 기업들 중에 다 모으다 보니까 편한 기업군이 하나가 생긴 거죠. 지주사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거저거 머리도 복잡한데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지주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지주사 내에서도 아마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주사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싼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한 판단을 해본다면 최근에
좀 다양한 지주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 이번 조정기의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지주사 내에서 포트폴리오 내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랠리를 이어온 지주사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포트 안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전략 말씀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아마 6월 24일 이 정도면 MSCI 시장 재분류 결과가 발표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선진국 지수 편이 왜 지금 필요하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좀 웃기고, 예를 들어서 좀 이러한 국가들과 우리의 현재 GDP 수준과는 안 맞는 상황이 있대요. 1인당 GDP가.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이미 숙제가 되어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는 한국 증시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진국은 성장률이 크게 안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더 즐기죠.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경제가 유지가 되죠?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도 자체가 선진국 지수 편입돼서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 들어오냐 계산하기 전에 한국 지수의 성격 자체가 결국 시장, 외국인들의 시장 정책이 좋아진 형태로 간다면 아마도 오늘 계속 반복드렸던 말씀들과 맥락이 통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에 맞는 기업들이 재평가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은 지수 편입이 되면서 선진국 펀드들이 편입하는 네. 그러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기대 요인으로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꼽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리 인하가 또 된다면 그에 따른 유동성 증시로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기대가 높았던 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둘 다 돈을 푸는 거죠. 네. 미국은 돈을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나오고 있는 거고, 돈을 푸는 나라들이 좋아진 사례는 우리가 독일에서도 봤고 일본에서도 봤고, 미국은 워낙 그래 왔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자꾸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환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서두에 먼저 다뤘지만 결국 위안화라든가 연동되어 있다면 우리가 돈을 풀어도 원화가 약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원화가 약세 기조로 가는 거라면 네. 쉽게 못 내리죠. 한 방울에 그러니까 금리 차 얘기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원화를 금리를 내려도 미국은 금리를 안 내리고 한국은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막 계속 얘기하는 게 금리 차가 확대되니까 원화는 엄청 문제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에서 상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가, 한국은행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것은 증시의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여전히 관세 협상이 남아있고, 또 오늘 불거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변수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미국 국채 금리 수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 7월에 부채 한도 협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게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그 전까지 트럼프는 아마 감세한도 처리하고 아마 8월, 7월 말일 거예요. 그 임시 예산안이 고갈되잖아요. 그 엑스데이트라고 하는데, 엑스데이트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데 오늘 이런 징후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여기 트럼프가 통제가 안 되지. 뭐 트럼프가 무슨 말해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매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정 매파들은 이견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머스크와 트럼프의 분쟁도 알게 보면 아까 말했던 One Big Beautiful Act라는 감세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아마도 어떻게 될지 전 모르지만 6월 후반이 되면 아마 금리가 올라올까 봐 걱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분위기는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든 간에 아까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예상치 않았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이때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슈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겠어. 이런 시각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7월에 좀 걱정했던 요인들이 지금 와버렸다. 저는 이런 생각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7월에 우리가 고민했던 조정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고민이 어쩌면 이미 시작된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시장은 워낙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고 많이 오른 종목을 지금 추격 매수했다가 큰 조정을 맞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럴 때 제가 질문이 오셔서 뭘 할까 고민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여러 구루들이 투자 현인들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면 살 때도 gradual buying이라고 그래요. 점진적 매수를 나눠서 하고 팔 때도 나눠 팔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딱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거는 하나예요.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이 단기적 조정기에 그러면 오히려 제가 갖고 싶었던 기업들이 조정이 온다면 그걸 나눠 사면 되는 거고 또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면 정확히 팔고 나서도 오르는 게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눠서 팔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느 종목이 좋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매수와 매도의 방법을 한 칼에 하시지 말고 나눠서 하시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매수와 매도를 점진적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윤지호의 날선 투자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